우리 이제까지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앙집권 체제의 국민주권, 국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다 초등학교 나오신 분 계신가요? 다 국민학교 나오셨죠? 다 국민학교 다니셨죠? 초등학교 나오신 분은 젊으신 분이어야 되는데, 왜냐면 95년도에 초등학교 생겼거든요. 자, 그러면 왜 멀쩡히 있는 명칭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뀌었을까? 뭐 그렇게 궁금해 하신 분 없어요? 왜 바뀌었을 것 같아요? 멀쩡하게 우리 다 국민학교 다녔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로 바꿨어요. 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 얘기하는 분권과 직권의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국민학교 다니실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뭐가 기억나세요? 국민학교 딱 입학했거나 아니면 학교 다닐 때 많이 선생님이 강조해서 기억에 남는 거. 예, 국민교육 헌장 기억나시죠? 예, 국민교육 헌장 보시면 국민으로서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 같은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제 생각나는 게 국가에 대한 충성, 국가에 대한 경례, 뭐 국민의 헌장 많이 낭송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교 가면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뭐부터 가르칠 것 같으세요?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가르치기 이전에 뭘 가르칠 것 같으세요? 예, 인간의 소중함을 먼저 가르칩니다.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 필요한 사람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사람이 소중한데 소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국가를 가르치는 거야. 방향이 다르죠.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 밑에 어떻게 선량한 국민이 되리치는 장소가 국민학교라고 한다면 이제는 국민이 먼저 있고 그리고 이 국민에 어떻게 국가가 봉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국가가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거야. 그게 초등학교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 중앙집권 체제의 논리는 주로 중앙에 여러분들 헌법 1조에 보시면 국민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국민주권 하에서의 소위 지방자치는 뭐 하자는 거냐면 그렇죠.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자고 하는 논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발생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온 거죠.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는 주민주권은 국민주권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걸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주민자치는 국민의 중요성보다는 주민의 중요성을 먼저 가르친다. 그래서 주로 주민의 삶과 관련된 것은 1차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지역의 주민이라는 가르친 사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주권과 대비해서 주민의 주권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지방자치. 이제까지 지방자치를 가르칠 때 지방에 있는 권한은 국민들이 국가의 권한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국가가 일정한 범위의 지방정부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은 국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 주민주권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권을 바로 지방정부에 바로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정부 한 양의 범위가 그렇죠. 국민주권 시대부터 훨씬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서울시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도봉구에 참여하는 기회가 더 많죠. 여러분이 도봉구에 참여하는 기회가 국가에 참여하는 기회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이제 그런 논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주민주권의 함의는 뭐냐? 예, 인간의 기본권을 1차적으로 지방에서 구현해라. 자, 여러분들 이제 서울 시민은 조금 예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국가가 있고 시가 있고 도봉구가 있으면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제일 필요한 서비스는 어디로부터 받는 것 같으세요? 사실은 국가로부터 받는 서비스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예외이긴 한데, 사실은 교육과 경찰은 외국은 지방정부가 하는데 우리는 국가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외국처럼 지방이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필요한 서비스 90%는 다 지방정부로 받는 거예요. 국방에 군인들이 전쟁이 안 났는데 여러분이 국방 서비스를 뭐 얼마나 체감하겠습니까? 물론 군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건 틀림없지만 내가 튼튼한 국방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이 편안해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은 주로 소위 교육, 경찰을 비롯해서 여러분 매일 마시는 거예요. 뭐 우리 요즘은 물도 사서 드시는 물이지만
집에 가시면 상수동뭐 쓰시잖아요. 이거 다 지방정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걸어서 여기 오셨는지 버스 타셨는지 지하철 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 다 그게 지방정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요즘은 좀 우리가 쓰레기를 좀 절약한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한 일주일만 쓰레기 안 쳐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못 살고 없었던 시절에 쓰레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뭐 버릴 것도 없었죠. 근데 지금 아마 한 일주일만 쌓아놓으면 여러분 아마 견디기 힘드실걸요? 응? 그러시죠? 예, 이게 다 지방정부로 받은 서비스다. 자, 그 다음에 이 주민주권의 합의는 여러분들 한 30년 전에, 한 20년 전하고 20년 후를 비교하면 지방자치 실시했다고 실시하지 않았을 때 비교하면 이 관청의 문이 달랐어요. 여러분들 지방자치 실시 안 할 때 공무원 만나면요. 공무원은 여러분 질문에 대답도 안 합니다. 근데 요즘 최소한도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그냥 친절해졌죠. 네, 이게 지방자치 힘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최근에 보시면 뭐 도봉구까지 내가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각 지역마다 마을 계획 만든다고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투표하는 거 혹시 그 사진이나 이런 거 보셨나요? 예, 지역에 있는 마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마을 계획을 지역 주민들에서 확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발전에 참여하는 그런 들 많고, 여러분들도 뭐 도봉구청장 아니면서 중요한 결정 내실 때 시민들에게 공청회 같은 거 열어가지고 시민들 의견을 하는 거 종종 경험하시죠? 예, 이게 다 이런 참여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좀 그렇지가 않은데,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요? 도봉구청이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된 기관이라는 거 느끼세요? 도봉구청이 내가 낸 세금으로 돌아간다. 막 그렇게 느끼는 분은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낸 세금은 내 세금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는 느끼시죠? 국가는. 자,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오랫동안 중앙집권 체제에서 국세라는 걸 더 많이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어들이는 세금 중에 이게 지방세를 내가 많이 내는데 느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재산세입니다. 지금 지방세라고 하는 품목이 11개가 있는데요. 담배 피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지방세에 많이 기여하고 계신 거거든요. 담배세가. 그리고 나머지 메인 세금이 다 재산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1년에 2번 내는 재산세, 그 다음에 여러분 물건 사시면 등록세, 취득세 내시죠? 이게 다 재산관이에요. 자, 그러면 왜 지방세는 재산과 관련돼 있냐? 그런데 이 지방세가 전체 거두는 세금의 한 10%도 안 돼요. 서울은 조금 예입니다. 왜 비싼 그게 많아서 다행인데, 하다못해 시골지에 가면은요, 뭔 재산이 가격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운영되는 돈은 어디서 오냐? 그렇죠. 국가가 걷어서 다 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냈는데 바로 직접 뜨지 않고 돈이 한번 싹 갖다 위에서 오니까요. 실제는 내 세금인데 내 세금 같이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공공기관이 움직이게 되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이걸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조그만 조직, 한 10명도 안 되는 조직에 뭐 총무를 맡았다. 뭐 재물을 맡으면 내 돈은 내가 뭐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다. 뭐 밥 먹어도 되고 떡 사 먹어도 되고 마음대로 써도 되고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공급료가 걷어놓은 돈은 딱 쓰면 딱 명서 써가지고 회원들한테 이거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딱 보여주죠.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좀 미심쩍어가지고 야 그거 한번 영수증 한번 보자 이러면 좀 골치 아파지죠. 응? 근데 국가 같은 데는 얼마나 써요? 투명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글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질문 드리면 여러분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내 돈 10만 원 있고 공금 10만 원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느 돈을 더 아껴 쓰세요? 확실히 여러분 돈을 아껴 쓰시죠? 여러분 피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공금 그러면 이거는 쓰는 놈이 장땡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낭비 요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공금이 딱 쓰이면 그 쓰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쓰는지 통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방정부에는 도봉구의회라는 기관을 두고 도봉구의회가 너 예산 제대로 썼냐고 늘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못 잡아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체장들이 되면은요, 자꾸 높은 자리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 얘기 들으셨죠?
도봉구청장이 내가 당선됐다 그러면 내가 당선됐는데 도와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내가 뭐 하는 자리에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 자꾸 자리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게 결국 여러분한테 부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필요 없는 사람을 한 연봉 1억 이상 주고 내가 채용을 하려면 여러분 세금을 더 내셔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불필요한 기구를 늘리거나 인원을 늘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너 주민투표 꼭 해라 이거야. 미국 같은 나라는 교육할 때 이 교육을 여러분들이 내는 재산세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그러면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좋은 시설이 있어야 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주민들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0.5% 세금을 올려서 좋은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냐? 그랬더니 주민들이 보니까 교장이 와가지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맨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고 있는데 또 세금을 올리겠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 했는데 너 같은 믿던 교장에서는 못 하겠으니 너 아웃해라. 다른 사람 모셔오고. 그러니까 이게 통제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의 주권, 주민주권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중앙집권하고 주민주권의 차이는 뭐냐 하면 앞으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이 위한 지방정부를 만들고 지방정부의 구성인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앙집권체제에서의 주민은 정부의 피지배자였고 의견의 개정과 독자적 행동에 매우 제한되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한 70년대, 80년대 보시면 정부가 뭐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는 게 미덕이지 거기다 토를 달면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죠. 미리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다양한 의견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일이거든요. 자, 제가 지금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 이 선생님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른데 답을 내라는 거야. 나도 양보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선생님도 양보해주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계속 얘기하면 시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러한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야, 군말하지 마라. 이대로 해. 그냥 나도 불만, 이 사람도 불만. 그냥 심합 굴복에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야. 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셔서 이렇게 부부간에 싸움도 하시고 뭐 이렇게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싸움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서로 다른 의견을 맞춰가는 걸 학습을 하죠. 학습 안 되셨어요? 학습이 안 돼서 잘못되면 이거는 좋지 않은 결과로 가는 거고요. 서로 틀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싸움의 룰도 보이지 않게 서로 배우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러한 얘기나 이러한 주제는 하면 안 되겠구나. 굉장히 민감하구나. 근데 싸움할 때 적당히 밀어야지 너무 세게 밀으면 낭떠러지고 떨어지거든요. 똑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계층, 서로 다른 지역, 특히 남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직업 간의 수많은 다양한 이견들을 도봉구만 해도 인구 한 50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50만 개의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이익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경험을 통해서 맞춰가기도 하고,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이거 하자는 게 주민자치의 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해왔던 지방자치를 단체자치라고 그랬어요. 중앙정부와 단체자치를 요구할 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나눠줄 것만을 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체제는 지구상에 두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먼저 외국 사례 얘기하라니까 후진국이었다가 한 번 개혁자라 가지고 강대국이 된 나라가 지구상에 딱 두 나라가 있어요.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그 한 500년 동안을 지지 못 나고 천대받던 나라가요. 개혁 한 번 잘해가지고 지금도 선진국으로 땅땅거리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겠습니까? 일본하고 독일이에요. 지금 독일과 일본은 우리 인구 5천만 이상, 그 다음에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나라가 우리 앞에 딱 6개가 있습니다. 놀라셨죠?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나라가 지구상에 한 220개 독립국가가 있는데 220개 중에 앞에 딱 6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7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6개 나라 중에 못 살다가 잘 사라진 나라가 딱 2나라인데 하나가 독일이고 하나가 일본이란 말이에요. 요즘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사는 게 한 100년 됐죠. 그 전에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얼마나 못 살았냐면 4, 5, 5월, 6월 춘공일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놈들 밖에 나가서 다 도둑질했어야 돼. 그 도둑질 하는 완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왜 그래 외국이에요 외국. 얘네가 정말 먹을 수 없었을 때는요 서로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바꿔 먹었어요. 자기에게는 못 먹으니까. 그렇게 가난했단 말이에요. 독일은요 원래 국교국가잖아요. 이 주변이 다 국교국가들. 예? 그런데 신교 중심의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교국가들이 독일을 한 300개를 잘 쪼개놨었습니다. 신모답하게. 그런 나라가 19세기 말에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성하게 되고 그 집권 체제를 가지고 국가를 부흥시킵니다. 그게 독일이고 그게 일본이거든요. 19세기 말에 일본은 그죠 연방제 같은 나라들을 묶어서 단일 국가를 만들고 산업화에 성공한 2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나라들이 할 때의 지방자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가 시키면 잘하는 따라오는 거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단체자치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 외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결정하는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들. 자, 우리는 미국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는 중앙정부가 생기고 그 후에 지방정부를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 지방자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처음에 지방정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주정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생활 속에 있는 나라지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 120명의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이 시작이 돼서 만드는 나라는 얘기 들으셨죠? 네. 자, 그 사람들은 신대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민자치를 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그룹입니다. 우리가 신대륙에 갔습니다. 자, 도착한 이튿날 우리는 뭐 했을까요? 자, 우리 지금 신대륙에 갔어요. 이렇게 그룹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루 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무슨 논의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 여기 그룹은 무슨 산에 가서 나무를 좀 해오시고요. 요 그룹은 밭을 가르시고, 이런 논의들을 했겠죠? 그 중에서 힘세 보이고 덩치 큰 분들은 하지 마시고, 마을 중요한 곳에 서서 혹시 인디언이 오는지 한번 감시하시고, 이런 논의 안 했을까요? 그런 논의 했겠죠. 이게 주민자치 한 겁니다. 자, 갖고 보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야. 그랬더니 모여서, 야, 이 중에 선생님이 제일 힘이 세시니까 혹시 싸움 났을 때 선생님이 좀 알려주시고, 그 좀 재판 좀 해주세요. 이런 논의들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합니다. 이런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러다가 인다가 헌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현재는 50개 주고요. 미국이 독립할 때 13개 주가 있었어요. 주민이 다. 근데 이 주가 다 달랐죠. 어떤 의미에서 달랐냐? 어떤 의미에서 달랐냐면 우선 규모가 달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제일 큰 주는 인구 4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1,000만 정도 작은 주지요. 근데 면적은 우리 남한의 4배입니다. 캘리포니아라는 주입니다. 그게 제일 큰 주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 정도 되면 경제 규모냐 이게 웬만한 독립국가 몇 배씩 되는 거죠. 유럽에 가시면요, 잘 사는 나라라고 그러면 인구 400만, 5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수록해요. 스위스도 1,000만이 안 돼. 인구 한 900만 밖에 안 되는. 스웨덴 그럼 한 500만이죠. 근데 4천만입니다. 한 주가. 그럼 제일 조그만 주는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들? 제일 조그만 주는. 인구 45만입니다. 도봉구만의 주, 하나의 주가. 자, 이런 주들이 모여서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헌법을 만들까? 어떻게 타협을 했냐면요. 여러분, 남미에 가시면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가끔씩 볼리비아하고 친선 경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 볼리비아는 볼리바르라고 하는 남미의 혁명운동가의 이름을 딴 나라예요. 볼리바르에서 볼리비아를 만들었죠. 근데 이 볼리바르의 꿈은 남미를 북쪽과 같이 한 개의 나라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북쪽은 하나지만 남쪽은 수십 개 나라가 됐죠.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됐길래 남쪽은 수십 개 나라로 각각 독립이 됐고
북쪽에 있는 미국은 한 나라가 됐나요? 미국의 헌법을 보시면은요, 4천만의 캘리포니아나 인구 45만의 와이오밍이나 권한이 똑같습니다. 주정부 권한이. 쉽게 얘기해서 중앙정부의 와이오밍 대표가 와서 얘기하는 얘기나 캘리포니아 대표가 얘기하는 내용이 똑같아. 권한이 똑같아. 자, 그럼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누가 양보해야 되겠어요? 국가를 형성할 때 우리는 되게 머릿수를 하자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부산이나 경북, 경남북 인구가 많으니까 국회의원이 더 많아요. 왜? 우리는 머릿수를 내잖아요. 국회의원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지금 55%, 60%가 수도권 국회의원들입니다. 왜? 수도권에 지금 인구 절반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상원이 100명인데요. 캘리포니아도 상원의원은 2명, 와이오밍도 상원의원이 2명이에요. 인구 4천만에 여기는 인구 45만도 안 된 상원의원이 2명이야. 똑같아. 근데 그 상원의원들은 상원에 가서 권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누가 양보해야 되겠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와이오밍이 양보하나요? 네, 캘리포니아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는요, 역설적으로 강자가 양보해야지 잘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뭐 약자가 양보할 게 있어야 양보하죠. 네? 이제 그러한 현실을 배워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시작이 저는 주민자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흔히 정치적 측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야, 정치가 뭐냐? 그럼 뭐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자원의 권위적 배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쉽게 표현하면요, 정치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를 잘한다는 말은, 그렇죠, 불협화음 안 나고 남들이 보이지 않게끔 타협을 잘한다는 의미고요. 정치를 못한다 그런 거는 매일 도끼로 막 부시고 막 난장판 피고 매일 나가서 거리 대목하고, 이건 정치 못하는 거야. 미국은 지금 정치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옛날도 잘했을까요? 아, 이거 옛날 미국도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정당방위라고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갈등이 생겼잖아요. 기분 나쁘면, 야, 나 나오라고 그러죠, 밖으로. 권총 들고. 까지 세워놓아서 1, 2, 3에서 총 뽑자, 이렇게. 왜냐면 그렇게 해결했잖아요, 갈등을. 똑같이 정당방위야.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한테 총을 겨누러서 내가 죽이면 내가 뭐, 그게 없는 거야. 갈등 해결 방법이었죠, 그게. 지금 물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까지 온 거야. 자, 그럼 주민자치는 왜 하냐? 자,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드렸을 거예요. 자, 풀뿌리 밑에 튼튼하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 해결,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거를 지역 단위로 또 훈련하자는 겁니다. 이게 전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이 중요성은 뭐 지금도 뭐 얘기하지만 19세기 초에 토크빌이라는 프랑스 학자가 미국을 한번 돌아보면서 놀란 겁니다. 왜? 프랑스란 나라는 왕은 계속 세습해 오고요. 지역의 귀족도 세습하고 지역의 유지들은 계속 유지가는데, 미국 가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 일을 걱정하고 투표하고 대표 뽑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덕분에 여러분 뉴욕주에 가시면 큰 예쁜 선한 얼굴 한 그 동상이 이렇게 그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서 있죠. 그게 자유여신상이잖아요. 그게 왜 서 있는지 거기 아세요? 그게 왜 서 있어요? 그게 거기에. 1789년이 프랑스 대혁명인데요. 대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 사람들이 미국한테 준 선물입니다. 고맙다고. 뭐가 고마워요? 자기네한테 자유를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그때의 자유는 민주주의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야. 자기네는 세습왕 밑에 세습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내와 있는데,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네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고 대표를 뽑고 이런 거 보고 놀란 거예요. 네, 그게 풀뿌리 민주주의로 구현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가시면서 뭐 이미 많이 느꼈을 건데요. 어떤 일을 내가 처리하는 거 하고 도봉구청이 처리하는 거고, 누가 더 돈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도봉구청이 많이 쓰는 것 같으세요? 가끔씩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야, 멀쩡한 보도국은 왜 또 뜯어내고 새로 깔아? 그래요. 나라면, 내 돈이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내 돈이 아니니까 막 쓰잖아요. 멀쩡한 버드블록 뜯어내고 또 새로 깔고, 예? 또 멀쩡한 것도 또 새로 칠하고 뭐 이러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그동안 쭉 경제 성장을 쭉 해왔고 또 이게 부가 막 늘어나는 타임이었기 때문에 괜찮지만 혹세 만에 안에도 우리 경기가 주춤하고 재정이 넉넉지 않은 시스템이라면 이거는 돈이 많이 드는 시스템입니다. 공공기관이 하는 거는. 그런데 그럼 도봉구청이 하는 일하고 국가가 하는 일하고 비교하면 또 어디가 더 낭비가 크겠어요? 예, 국가가 하는 일이 더 낭비가 큽니다. 예, 이거를 막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낭비가 얼마큼 심한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 가셔도요, 한겨울에 스팀 틀어놓고 덥다고 창문 열어놓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덥다고 에어컨 틀어놓고 공기 환기 있다고 문 열어놓는 나라입니다. 이게 상상이 되는 나라인가요? 여러분 명동 같은 데 점포에 가보시면 문 다 열어놓고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너무 싼 거야. 전기요금이 너무 싼 거예요. 뭐 죄송한 예가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샤워하실 때 물을 10리터 쓰신다고 그러면 목욕탕 가시면 몇 리터 쓰시겠어요? 50리터. 아, 50리터 쓰시나요? 그건 동의하시나요?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지, 내 게 아니니까. 자, 여기 지금 동네에 담에 조그만 구멍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삽으로 막을 수가 있어. 이 구멍을 막으려고 삽으로 막을까? 트랙터를 동원할까? 덤프차를 동원할까? 국가가 한다는 말은 구멍을 막는데 덤프 트럭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야. 국가라는 기관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 지역에서 해결하면 돈이 최고로 작을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작은 거고요. 또 어떻게 작냐? 예. 도봉구청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들 감사하기 훨씬 쉬워요. 조금 왜? 도봉에 같은 뭐 도봉 신문도 있고 내가 가끔씩 와서 뭐 공무원들 어떻게 하나 구경도 하고 동사무소 가셔서 공무원들 노나 안 노나 볼 수도 있잖아요. 중앙정부 공무원 일하시는 거 보셨어요? 아, 볼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매일 놀아도 놀진 않지만 노는지 안 노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단위로 내려갈수록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기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최고 경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못하면 공동체가 하고, 공동체면 지방정부가 하는 겁니다. 도봉구청이 하는 거야. 도봉구청이 못하면 시가 하고, 그다음에 시가 못하면 국가가 하는. 이런 데도 올라가야 되겠죠. 이러한 주민들은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냐? 자, 먼저 여러분들이 주인인 주권자입니다. 추상적으로 되리는 얘기지만 주민주권 시대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인이라고 느끼지는 못하시지만 이렇게 무슨 세레모니를 한다든지 뭐 오늘 같은 강의가 되면 내가 주인 된 것 같으시잖아요. 특히 이제 구청장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느끼는 체감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주화에 훈련된 구청장이 오시면 오실수록 이런 의식이 굉장히 세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주민자치교육이 강화돼. 근데 옛날에 다른 생각을 갖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교육을 등한히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게임은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게임이면 게일수록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면 우리 한글날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세종대왕이 몇 살에 한글을 창제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몇 살에? 세종대왕이 49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장수하신 거죠. 영조만 80이 넘었고 나머지 왕들은 뭐 30세, 40대 돌아갈 때 나이니까요. 49살에 돌아가셨는데 한글을 48살에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40살 넘었을 때는 건강에 안 좋아가지고 국사를 돌보기 어려웠어. 그래서 자기 아들이 정종에게 다 맡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한글을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자, 왜 그러겠냐 이 말이죠. 건강도 안 좋은데. 왜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왜 세종대왕이 한글이라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소통. 네, 소통. 여러분 한자 교육 받아보신 분 계시죠? 한자는 지금도 우리 초등학교 다니면서 배우면서 어려움을 느꼈지만 그 당시에 한자는 인구의 5%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한자 모르는 사람한테 백날 좋은 책을 줘봐야 해요. 이거는 그냥 휴지일 뿐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한자를 못 읽는데 아무 좋은 책을 주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모든 소위 권리, 고난, 모든 혜택은 한자를 아는 사람들끼리만 다 공유하는 겁니다. 왜? 한자로 써놓으면 이 사람은 저도 모르는데 뭐. 다시 말씀드리면 세종대왕이 왕이 할 때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게 왕의 나라가 아니라 관료의 나라라고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왕이 여러분 힘 있는 줄 아셨죠? 왕 힘 없었어요. 의정부라는 기구에서 왕이 결제할 문서를 다 써서 올려줍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조 판사를 누구 임명할까? 근데 나는 이 선생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올라온 안에는 이분이 안 들어가 있어. 요 두 분만 들어가 있어. 그래서 두 분 중에 하나 찍으라는 거야. 찍으라는 것도 연필로 어느 분을 찍으세요 하고 연필로 이렇게 표시까지 해놔. 이해되세요? 두 명의 선택권을 준다고 그러면서 연필로 영의정이 요 사람을 찍으세요 하고 이렇게 표시를 살짝 해놨기 때문에 나는 이걸 다른 걸로 찍으면 골치가 아픈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냥 그대로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라고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너무 무지해서 모르는 거야. 그럼 한자는 너무 어렵죠? 그 쉬운 글자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깨우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됐어요? 한글 발표 1년 전에 그 최만리라는 학자하고 논쟁을 벌이잖아요. 한글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최만리는. 그래서 왜 안 되는데 했더니 세 가지 이유를 냅니다. 우리가 한자를 안 쓰고 한글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를. 자, 첫 번째. 소위 당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들의 문자가 있는 나라들은 다 오랑캐라는 거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자금성 가보셨나요? 중국에? 그러면 자금성 이렇게 쓴데 옆에 이렇게 무슨 꼬불꼬불한 글자로 이렇게 문자 혹시 보실 때 그게 만주 글자입니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게 만주 글자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웬 나라들의 자기 문자를 갖고 있는 다 오랑캐인데 우리가 우리 문자 만들면 우리 오랑캐 되는 거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형제 나라인데 우리가 우리 문자 만들면 형제 나라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있는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쉬운 문자를 만들면 국민들이 깨우친다 이거야. 그런데 국민이 깨우치면 정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야. 그렇죠. 내가 거짓말을 해도 몰라야지 내가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속으로 저 사람 또 거짓말하고 있네 이러면 골치 아프다 이거죠.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의 시대에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찾아갑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찾아가냐? 여러분들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없으실 텐데요. 지방정부 때 중앙정부 정책이라는 걸 만듭니다. 어떻게 하자 이거죠. 그때 그 정책을 누가 내냐 이거 아이디어를. 근데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도봉구청이 이런 일을 좀 해줬고 이런 조례를 좀 만들면 좋겠는데 그런 조례를 안 만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의원들이나 아니면 시장, 구청장한테 이런 조례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것 뿐인데 지금은 개정될 지방자치법이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죠. 조례를 발의하는 겁니다. 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구청장, 구의원들 많이 보셨을 텐데 잘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고만했으면 하는 분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의원들이 오래 하시면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오래 시키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니까. 의원이나 구청장들. 지금 우리나라는 구청장은 3번 하고요. 구의원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떠세요? 제한하는 게 좋겠어요? 예. 미국은 1980년대 그 제도를 도입하거든요. 그 사람들 해보니까 선출직 공무원은 2번 이상 시키면 안 되겠는 거야. 왜? 3번째부터는 일을 안 하고요. 그럼 관록을 핑계로 그냥 소위 우리 세금만 축 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제도 도입할 때 선출직 공무원은 2번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를 발의한 사람들이 주민들입니다. 왜? 의원들이 그 발의하겠어요? 네, 그래서 주민투표로 발의한 제도다 하는 게 이게 정책 발안제라는 게 두 번째 지고요. 자, 세 번째는 앞으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도봉구청이나 시에 참여해서 정책 결정한다는 걸 크게 못 느끼셨을 텐데 앞으로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민투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을 여러분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럴 일은 뭐 도봉구에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가령 만약에 도봉구하고 노원구 합해야 되겠다. 그때 그 합하는 걸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합하는 게 좋겠냐? 그냥 지금처럼 있는 게 좋겠냐?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히 인구가 지금 수도권은 늘어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농산어촌지에 가면 인구가 엄청 줄고 있거든요. 10만 하던 도시가 지금 5만이 안 되니 공무원 수도 10만 할 때 공무원 그렇잖아요. 또 행정구역도 10만 할 때인데 인구가 줄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인구하고 좀 합하자. 그때 합할까 말까 이건 물어보는 거죠. 네? 예, 이거 우리가 주민투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 한 9년 전인가요? 오세훈 시장이 여러분의 주민투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무상급식 놓고. 네, 우리가 무상급식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놓고 주민투표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 중요한 사안이 되면 예, 중요한 사안들은 주민투표에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강원도 가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평창올림픽이 3번 재선 만에 됐잖아요. 그때 평창올림픽이 3번째 이렇게 할 때 경쟁 도시가 베른이라는 도시였어요. 스위스에. 그래서 1차 심사, 2차 심사 중에 베른은 그걸 철회합니다. 동계올림픽을. 왜? 그걸 올림픽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우리가 이거 동계올림픽을 유치할까 말까. 유치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세금은 이만큼 더 내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올림픽은 원래 주최를 하는 도시가 국가가 아니라 도시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도시가 할 때 그 준비하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그 들어가는 경비를 국가가 많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도시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없어. 근데 대부분의 외국의 도시들은 그 누가 부담하면 시민들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에게 물어봐야죠. 야, 이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 500만 불이 더 들어가는데 500만 불을 우리 인구수 나니까 일단 한 3만 불씩, 3천 불씩 돈을 더 내야 되는데 할까 말까 했더니 여기는 주민투표 누가 했어요?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왜? 올림픽 하면 번거로운 일도 많을 테고 또 필요한 시설도 혹시 많이 절대될지 모르고 거기에 내 세금까지 내야 되니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크고 작은 중요한 정책들이 시장 마음대로,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들이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은 예로 여러분들 그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작게는 3%, 많게는 5% 편성할 때 주민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 하신 분 계시죠? 네. 네, 종전에 이게 다 공무원들이 전담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책상 위에서 계획하는 것보다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 이게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하기 어렵다는데 우리 보육시설을 좀 늘리는 예산을 좀 확대하는 게 이런 정책 아이디어를 내라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반영하자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러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점점 굉장히 확대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도 보시면 주민참여제도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아까 뉴욕시에 가시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 18가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붙여야 되는데 시스템이 좀 조금 달라서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공무원들의 봉급을 누가 정해? 네, 국가가 정하죠.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똑같아 할 게 정수가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방자치하는 나라의 지방공무원의 봉급은 누가 정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정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세금을 내서 그다음에 나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기관이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노력하는 걸 보고 아, 이 사람들 하루에 절반밖에 일 안 해. 그러면 조금 주는 거고 이 사람들 일 참 밤새워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주민들이 합니다. 봉급의 액수를 인상하고 내릴까 말까. 가까운 일본만 가도요, 지방정마다 지방공무원이 다 달라요. 다른 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무원에게 일 많이 시키면 봉급 많이 주셔야 돼요. 근데 일 가급적 맡기지 않고 여러분이 할 일 있으면 다 자원봉사로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고 공무원한테 일 최소한 대로 맡기면 봉급 많이 안 드려도 되죠.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런 거.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일을 더 잘하고 효율적으로 한다고 판단되면 상당수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그거를 정책 집행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그런 명문의 규정이 있든 없든 여러분의 세금을 쓰는 도봉구청이나 서울시는 여러분의 감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시의 감시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러한 권한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지방세를 납부한다는 납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납세자가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다 세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행복했던 시대는 1603년부터 1776년까지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나서 미국 국민들은 불행해졌다는 거야. 아이러니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영국의 식민지로 살 때는 얘는 세금을 안 냈거든요. 각종 서비스는 받으면서 세금을 안 내니까 얼마나 해피해요. 내가 보는 거 다 내 건데. 응? 프랑스 대혁명도 세금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 여러분 인도의 깐디 혁명도 영국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빚이 많이 져서 매일 먹는 소금에다 세금을 부과하면서 생겨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금을 낸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세금을 받는 정부에게 철저히 감시도 하고 참여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도봉구청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필요 없으면 도봉구청은 언제든지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주민자치는 어떤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제가 아까 국가를 먼저 가르치냐, 개인을 먼저 가르치냐 하는 얘기인데, 국가보다 개인이 먼저라고 하는 사상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소중하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기본적 권리가 소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그러면 누가 가장 잘 지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리를 누가 가장 잘 지켜줄 수 있어요? 정전에 우리는 국가가 지켜준다고 봤습니다. 그게 국가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 따고 기대. 그런데 자유주의는 여러분의 기본적 권리는 누가 잘 지킨다? 여러분이 가장 잘 지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거는 여러분이 해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개인이 하고, 개인이 못하면 가족이 하고, 가족이 못하면 공동체가 하고, 공동체가 못하면 도봉구가 하고, 그 다음에 동구가 못하면 시가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원리를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자유주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권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야. 나도 열심히 일하고, 또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면, 그럼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유는 곧 경쟁을 의미합니다. 경쟁, 그러면 이거 살벌한 거죠. 여러분이 가끔씩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푸념 아닌 푸념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친구들 간에. 왜?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때로는 친한 친구하고도 경쟁해야 되잖아요. 이게 자유주의가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늘 승자와 패자를 낳습니다. 자, 그런데 늘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면 사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자유주의를 잘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주의라는 거예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가령 이제 우리는 뭐 감기 걸려도 전문의한테 갑니다. 내과 전문의. 그 전문의라고 하는 과정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을 따고도 부족해서 인턴, 레지던트 거친 우린 의사를 전문의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감기 걸릴 때 다 전문의한테 가요. 이 가정 제너럴 닥터한테 잘 안 가요. 우린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너럴 닥터한테 가면 10불인데요. 소위 내과 전문의한테 가면 100불이야. 그러니까 내과 전문 그럼 언제 가겠습니까? 이 제너럴 닥터가 못 고쳐야지 일 가지. 제너럴 닥터가 이렇게 진단해보니까 자기가 진단하기가 어려운 병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너 전문의한테 가라. 이 말은 너는 시리어스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의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사람이 돈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한 2, 3일 견딜 것 같고 오늘 이제 예를 들면 목요일이니까 야, 너 토요일에 아무교회로 와라 이럽니다. 아무교회로 와라. 갔더니 정말 그 의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에. 거기서 처방전 하나 써주는 거예요. 차병이 뭐냐. 병원에서 처방전을 써주면 내가 100불을 받아야 돼. 이 사람한테. 왜? 세금 내는 영순이거든. 근데 교회에서 써주면은요, 봉사활동한 거야. 그러니까 무료 처방전을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과 봉사가 양쪽 바퀴로 돌아가는 나라지. 한쪽에서 경쟁을 세게 하고, 경력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렇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위한 봉사 시스템을 동시에 돌립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늘 1등한테는 뭐를 가르쳐요? 그렇죠. 1등은 너 하나고 나머지 다 너보다 뒤진 사람이니까 같이 돌보면서 가야 된다는 걸 늘 가르칩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주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동체주의라고 같이 가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평등이야, 평등.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기회긴등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한번 평창올림픽 할 때 가장 제일 화 많이 내신 게 팀 추월 경기라서 1등한 사람이 꼴찌 무시하고 들어왔다고 화 많이 내셨죠? 1등으로 사람이 같이 들어오지 않고 왜 혼자 너무만 들어갔냐고 많이 있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3만 불의 국가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1970년대 삶을 사는 분들이 우리 지금 같은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3만 불에 봉급받는 우리나 70년대 삶을 살고 있는 애가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견딜 만큼 이게 좀 어느 정도 차이는 뭐 없앨 수는 없지만 이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같이 살아가기 거북한 사회면은 나도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합니다. 그렇죠? 네, 평등도 굉장히 소중한 가치야.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하자. 이게 다 같은 논리로 움직이는 거다고 보시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걸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두 번의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요. 1860년 남북전쟁 했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노예 해방하는 거죠. 그다음에 1960년에 똑같은 혁명을 하나 더 합니다. 소위 시빌라이 액트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내가 그동안 널 차별해서 미안하다. 차별한 것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법을 만듭니다. 지금부터 너하고 나하고 평등하다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너에게 불평등하게 대했으니 지금부터 내가 불평등하게 대한 대가를 내가 곱절로 되풀어주겠다는 법입니다. 백인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런 법을 만들면? 그때 불평등했어 라고 지목한 대상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우리같이 색깔이 다른 비백인, 소위 흑인, 유색인종이고요. 또 하나가 여성이에요. 여성. 여성들한테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불평등해서 미안하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부당하게 대한 대가를 되돌려주겠다 해서 어포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적극 행령이라는 보상을 한 20년 동안 해요. 그래서 지금 남녀가 비슷해졌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기회의 균등뿐만 아니라 내용상도 균등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저울로 달아서 양쪽이 똑같이 진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분하고 나분, 아, 그래. 이 정도 차이라면, 아, 그래. 뭐, 살아갈 수 있지. 이 정도의 기분이 드는 의미의 평등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밑, 아래에 있는 분들을 위로 확 좀 끌어올릴, 그럴 단계에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등이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좀 귀찮으시더라도, 네, 직접 참여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내는 겁니다. 구청장이 하시는 일이 잘못되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잘못했다고 의견을 내는 방법이 이제는 굉장히 많아. 종전에는 여러분의 발로 걸어와서 구청장을 만나야 의견이 전달됐지만 지금은 집에서도 하실 수 있는 길이 참 많죠. 여러분들 이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도봉구청에 웹이 있죠. 국민들 의견 접수하는 창구 다 있죠. 예,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 다 의견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집적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히려 인구가 늘면 집적민주주의가 안 된다고 봤는데요. 지금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분이 참여하는 방법이 다양화됐어요. 자, 그러면 주민자치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우리가 30년 했잖아요. 800년, 한 500년 한 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짧은 속도에 발전을 했지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러 보면 아직도 미숙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자, 왜 그럴까? 소위 우리가 자치 역량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뭐가 문제냐 이 말이지. 자, 저는 요게가 우리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대화할 때 보면요, 뭐 저도 비슷하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말다툼하면 난 내 얘기 다 하고 그냥 나가요. 상대방이 얘기할 기회를 안 줘. 내 얘기만 하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기 얘기만 해, 남의 얘기는 안 들어. 남 얘기 듣는 거 어렵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 또 뭐가 부족하냐면 갈등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상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 얘기를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랭귀지 스킬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굉장히 등한합니다. 등한할 수밖에 없죠. 왜?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이거 가르쳐 본 선생님도 없어. 반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너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우회적으로 전달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요. 중국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중국 사람들은 사자성어를 합니다. 또 얘기를 하지 않고
사자성어에 하나만 던져주면 아, 이 사람이 좀 이거 하자는 거구나. 그럼 자기도 사자성어 던져주면 돼. 일본 사람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네요. 돈을 빌리러 갔어요. 그럼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새 학기가 돼서 우리 큰애 가방도 사줘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그러면 이 속으로 이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왔구나. 그럼 내가 판단해야죠. 빌려줄지 말지. 아이고, 나도 어디 가게 나가서 TV도 사고 뭐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네. 이거 노한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빌려달라 안 된다는 소리 서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빌려달라고 해서 싫다고 그러니까 우리 삐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랭귀지 스킬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게 좀 돼 있어요. 자, 그럼 또 뭐가 안 돼 있냐? 양보와 배려를 잘 못해. 우리는 늘 힘의 논리가 비교적 강하죠. 힘센 사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농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4천만의 주와 45만의 주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려면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양보하는 누구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중용이라는 겁니다. 중용이라는 게 가운데라는 뜻은 아니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 지금 얘기하는 중이다. 노사가 얘기하는 중이다. 그러면 어떤 타이밍에는 왼쪽 가까이에서 합의점이 이룰 수 있고 어떤 타이밍에는 오른쪽에 합의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시츄에이션 때 가장 베스트 답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걸 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지혜롭게 발휘하면 그렇죠. 큰 갈등도 서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민자치가 바로 이런 훈련하는 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민자치 활동을 많이 해보시면요. 웬만한 갈등에 대해서는 겁 별로 안 내요. 왜? 해결했던 경험이 많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뭐 구의원도 하시고 또 그걸 바탕으로 시의원도 하시고 국회의원이 되시면 대한민국 역사는 저렇게 안 되겠죠. 우리가 사회가 갈등이 많은 거는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갈등이나 미국의 갈등은 똑같은데 다만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빈부격차를 따지면 미국인들 없겠습니까? 미국의 부자는 상상을 초월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도 다 갈등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남녀 간에 있지만 그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과정이 우리보다 더 훨씬 더 민주적이고 주민 친화적으로 바뀐다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런 훈련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야. 지역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그런 훈련의 기회를 보내드릴 텐데 그런 보내는 장의 하나가 주민 발언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지역이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자, 우리 도봉구에는 자전거 도로가 별로 없다. 자전거 도로 적극적으로 만들어 달라. 이 도봉구 보니까 굉장히 팽팽하네요. 팽팽한 동네는 자전거 도로가 맞아요. 근데 비탈이 많은 동네에 자전거 도로 만든다 그러면 이건 우스운 일이야. 언덕이 많은 동네에 자전거 길 확장한다는 말은 정책 결정자가 조금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그 대신 판판한 평면이 많은 데는 자전거 도로 괜찮잖아요. 자전거 타시. 그러니까 그런 정책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자는 거고요. 자, 주민투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정책 결정을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을 돌아보면 동네 마을 계획을 세우고 마을 계획을 확장한다든지 또 도봉구는 내 동장님들을 어떻게 임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녀본 데는 동장을 임명할 때 지원자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자를 놓고 주민들 투표를 해서 아무개가 더 낫겠다 이렇게 해서 정하는 데가 있는데 그걸 주민들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 500여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요즘은 그게 가능한 게요. 전자투표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탁 의자가 뜨면 빡 예스 원으로 탁 눌러. 그러면 바로 그냥 예스 매표 반대 매표 탁 나와. 해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주민투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민소환제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를 뽑아놨습니다. 뽑아놨는데 대표 살지 못하면 불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불러드릴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주민소환이라는 제도고요. 현재 우리나라 지금 구의원, 구청장, 시의원 다 될 수 있어요. 국회의원만 빼놓고. 대통령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뭐로? 탄핵으로. 근데 국회의원만 저지르고 없어. 그래서 국회의원도 넣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참 현명한 사람들이죠. 예?
자기네만 싹 빠졌어. 대통령은 헌법상 탄핵이라는 제도 때문에 이거 중간에 불러드리는 거고요. 예, 지방의원들은 소환으로 불러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단체장을 소환한 예는 거의 없고요. 지방의원은 몇 번 소환당했고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저기 뭐 예천군위인가 뭐 어디 외국 나가서 뭐 사람 여행사 뭐 때렸다고 그래가지고 소환되니 많이 하다가 소환됐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예. 그게 주민들이 딱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예. 이게 소환제도고요. 자, 주민감사정국제도라는 제도는 제가 아까 뭐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 고친다고 그랬는데 하도 여러분 이상하시면은요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아무 구역을 보니까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뜯었다 했는지 모르겠다 하고 한번 이의 신청을 내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내려옵니다. 정말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었는지. 네, 그게 주민감사죠. 가령 어떤 A라는 사업을 하는데 뭐 공무원이 이거 이 정도 예산이면 굉장히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그러면 감사 청구하면 됩니다. 이 공무원 감사 한번 해봐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개인으로는 안 되고 감사 청구하려면 그 감사 청구 인원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도봉구 정도는 한 300인 정도 서명을 받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는 왜 뭐가 저런 제도가 잘 안 됐냐면 본인 여부가 확인돼야 되잖아요. 감사 청구한 사람이 정말 도봉구민이어야지 도봉구에다 감사 청구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체를 모이면 다 하자고 그러다가도 여기다 도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이름 써야 되겠다 이러면 다 안 합니다. 합의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명단 돌려가지고 주민등록하고 이름 쓰라고 쫙 돌리면요 한 반은 빠져요. 그렇죠? 예, 그게 우리가 과거 살아온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우리가 정의편에 서서 이익을 본 경우가 많지가 않은 거야. 우리 역사가. 내가 정의편에 섰을 때 늘 이익을 받더라면 용감하게 써야지. 그 정의 바로잡자는 건데. 근데 거기에 이름을 쓰거나 그 편에 섰던 사람들이 손해를 본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바로잡게 하자는 거예요. 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또 한 번 우리가 국권을 잃었을 때 몇 명이나 독립운동 하겠습니까? 재산 다 바쳐가지고. 우리 역사는 재산 다 바치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자손은 질질이 가난하게 살다는 걸 역사적으로 보여준 나라거든. 근데 내가 자신 있게 내 재산 다 바쳐가지고 독립운동 하겠어요? 내 자손은 또 가난하게 살 텐데? 아니, 매국한 사람들은 대대손손이 잘 사는데, 그럼 또 그거 말하면 가서 매국해야지. 대대손손 잘 살지. 그게 우리 역사였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렇죠. 정의편에 서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그걸 하자는 건데, 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주민자치라. 지역에서 지역인들이 바르게 갖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는 잠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산의 한 5% 내 범위 내에서. 근데 막 여러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효과가 높으면 저거는 뭐 언제든지 단체장의 의견에 따라서 넓혀질 수 있고요. 근데 이게 확대되는데 걸림돌이 지금 하나가 있어요. 걸림돌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색하고 저 제도에서 부정적인 분들이 지방의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우리 직접민주정치라고 하는 건데 직접민주정치는 대의민주정치의 보완제도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일 정책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대신에 해달라고 지방의원을 뽑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때는 지방의회가 하고 그다음에 이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이 감시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 못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나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건데 아이고 우리가 알아서 다 정할 텐데 뭐 주민들이 나서서 뭐 하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지방의원들하고 가끔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왜? 지방의원만 해도 정치인이 돼가지고요. 자기네 대표하는 이익이 있잖아요. 도봉구만 해도 그 동별로 한 명이나 두 명 뽑으니까 그 동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의 이익하고 가끔씩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굉장히 소중한 제도라고 보고 이거 제도는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민소송제도는 여러분들이 불법 또는 위법행위라고 판단되면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손해를 물어내라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장치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우리는 1980년대, 90년대 한창 유행하다가 그만뒀는데, 외국에 보시면 시민헌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제도냐면요. 뭐 요즘은 이제 그런 서비스가 없는데, 관공서에 전화를 하면 이 관공서 공무원이 몇 초 안에 전화 받나, 뭐 한때 이런 걸 측정한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안 받으면 그 중앙부처 내에도 유독 전화 안 받는 부처들이 있습니다. 민원이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전화 와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딱 아는 번호만 받습니다. 어떠세요? 상상하기 어렵죠? 실제 그런 부서가 존재합니다. 특히 국민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민원부서는 전화번호를 빨리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민원을 신청하면 어떤 거는 일주일 걸리고 어떤 건 열흘 걸리고 어떤 건 20일 걸리면 며칠 걸려서 여러분의 민원이 처리된다는 걸 공지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한 제도가 있는데 그걸 시민헌장이라고 합니다. 90년대 우리나라 되게 유행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있는데 이것들도 다 그런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자, 제가 이제 몇 개의 예를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의 예를 들어야 또 실감이 나실 거잖아요. 자, 우리도 잘 사는 나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6나라밖에 없어요. 인구 5천만 넘는 나라 중에는. 거기 중에 미국, 영국, 일본, 독일, 그 다음에 이태리, 근데 한 나라 더 있는데 프랑스. 6개 나라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미국은요,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행정대학원에 선생님이 28명이 있는데요. 24분이 아메리칸 닥터입니다. 미국 가서 공부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 가서 공부했으니까 거기 좀 익숙하고 또 미국 얘기 많이, 저만 해도 미국 얘기 많이 하죠. 응? 자, 그러면 미국은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 지방자치를 터득한 사람들이고요. 그걸 토대로 주정부도 만들고 연방정부도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근린자치, 주민자치는 자기 생활 속에 있어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어요. 뭐 큰 도시에 가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되면 뭐 교회라든지 학교가 하는 것이 이런 뭐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딱 큰 도시만 돼서 중소도시 가시면은요, 방학 되면 다 이루어지는 서클 활동들이 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야구했다. 그런데 우리 학교 한 10명이 유학생들이 많은데, 아니 초등학생들이 많은데 방학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럼 제가요, 볼런티어로 내가 이번 여름방학에는 내가 하루에 2시간씩 야구 가르치게, 이렇게 볼런티어 합니다. 회비 얼마씩 내냐 그러면 2불씩 받습니다. 그 2불도 야구 가러 나왔을 때 그 시원한 거 물 한 잔 사주는 값이야. 여러분도 혹시 그 얘기 들으셨죠? 미국 사람도 이사 갈 때 가라지 세일이라는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쓰던 물건도 버리지 않고 뭐 1불, 2불, 3불, 4불씩 이렇게 싸게 판다는 얘기 다 들으셨죠? 그게 다 생활 속에서 묻어나는 거지. 그거를 이 사람들은 아래로부터 쭉 해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쭉 해온다는 말은 우리가 조금 제도적으로 표현하면 미국에는 지방정부, 우리나라는요, 시도가 17개가 있고요. 기초, 그래서 시군구가 226개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요, 8만 개가 있습니다. 50개의 주가 있고요. 그 중에서 한 3천 개의 카운티라는 지방정부가 있고, 한 3만여 개의 기초지방정부가 있고요. 5만 개의 특별지방정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7개 시도는 전국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냥 다 모양이 다릅니다. 왜? 요 지역은 요 지역끼리 의견을 모아서 만들고, 요 지역은 요 지역끼리 의견을 모아서 만들고, 요 지역은 같을 수가 없죠. 기본 원리는 비슷해도 운영하는 게 다 다른 거야. 가령 예를 들면, 요 지역은 6분의 힘이 비슷비슷해. 큰 차이가 없어. 그러면 6명 정부가 똑같이 권한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시장을 합니다. 1년씩. 요 지역에 가니까 한 2분만 힘이 세고 나머지는 다 힘이 약해요. 우리가 혼자 뽑는 단체장 제도를 도입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리더십 밑에 돌아가.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방정부 형태나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게 최선이라고 하는 안이 없어. 그 대신 늘 기본은 다 결정은 지역 주민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역 사정에 맞게끔 가장 맞게 한다는 게 미국의 예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은 헌법을 만들 때
기가 막히게 헌법을 만듭니다. 왜? 13개의 주정부가 모여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자고 이제 합의를 하잖아요. 자, 그럼 왜 합의를 하냐?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라는 대통령은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흔히 미국이 1776년 독립을 하는데, 그때 독립할 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미국, 조지 워싱턴은요, 그로부터 13년 뒤인 1789년에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할 때는 조지 워싱턴은 13개 주를 대표하는 연합군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군인 총사령관이죠. 그러다가 그때는 헌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조지 워싱턴이 뉴욕주한테 야, 너 군대 좀 보내라. 그러면 그때 그 부탁을 받은 뉴욕주는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군대를 보낼까 말까. 그러니까 전쟁이 되겠어요? 그렇게 주들의 힘이 다 비등비등 할 때란 말이에요. 그때 헌법을 만드는데 당시 뉴욕, 펜실베니아, 조지아 같은 데는 주가 컸어요. 그러니까 한 주가 한 100만씩 되고 그런 주고요. 그 당시 델라웨어 같은 데 인구 10만 나면 조금만 줍니다. 그러면 큰 주들은 국회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자고 그러겠어요? 주장하겠어요? 인구 비례로 해서 하자고 그러겠죠. 국회의원 만드는데 우리 인구 비례를 하니까 큰 주들은 대표를 많이 보낼 거고, 조그만 주는 인구가 작은 대표를 조금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주들이, 그러려면 우리 미국 만들 필요 없다는 거지. 너네끼리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위 대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대타협을 하냐? 예, 큰 주와 조그만 주가 똑같이 참여하는 상원이라는 기구도 두고, 또 인구 비례에 의한 하원도 둡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상원과 하원 2개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상원과 하원 2개가 있고요. 상원은 인구가 큰 주인 캘리포니아도 2명, 인구가 조그만 주 와이오밍도 2명에서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원은 인구 비례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하원 의원이 51명이에요. 51명. 와이오밍은 하원 의원이 1명이에요. 자, 그럼 하원 의원이 세겠어요? 상원 의원이 세겠어요? 상원 의원, 하원이요? 어디가 세겠어요? 상원 의원. 예, 상원 의원이 절대적으로 셉니다. 하원 의원은 힘이 없어요. 하원 의원은 한 가지에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실 때 머릿수를 고려해야 될 일이 있어. 어떤 때 여러분이 머릿수를 고려해요? 응? 돈. 100명인 주가 움직이는 예산과 10명인 예산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원은 예산심의 것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상원의원 심이 절대적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 보세요. 하원의원 출신이 대통령 후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주지사거나 상원의원들이 대통령 후보지. 그래서 상원의원은요, 임기가 6년입니다. 하원의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권위가 다르죠? 그러니까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인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2년마다 계속 바꿉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싹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올해 3분의 1 갖고 2년 후에 3분의 1 가르고 또 3분의 1 갖고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3분의 2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국민들이 특정 정당에게 절대 다수를 몰아주질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민주당이 상원의원의 다수석이면 하원은 그 다음에 하원을 공화당을 밀어주는 거죠. 또 공화당이 상원의원을 확 섞고 나면 다음에 민주당을 하원의원을 밀어줘가지고 이 밸런스가 되게끔 해줍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이니까 그 사람들은 니네가 언제부터 지방자치 했니? 그러면 1603년부터 했다고 그럽니다. 왜 1603년이냐? 메이플라워라는 배 보셨죠? 메이플라워라는 배가 1603년도에 신대륙으로 가는데 그 배 위에서 선거를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때 무슨 선거냐면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소위 신대륙으로 종교의 차이를 간다는 배를 탔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90명은 종교의 차이를 찾아간 사람들이었고요. 그 중에 30명은 암스테르담 건달들이 탔어요. 신대륙에 가면 살기 좋다니까 건달이 탔어요. 지금도 비행기 타면 15시간 걸리죠, 미국 가는데. 옛날에 유럽에서 배를 타면 한 얼마 정도 걸렸겠을까, 상상으로. 근데 6개월 걸렸답니다. 배를 타면 6개월 만에 가는데, 한 달 정도 가는데도 동서남북이 전부 바다만 보인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과연 이 일로 가면 정말 신대륙이 나오는 건지, 가다 보면 정말 낭떠러지로 툭 떨어지는 건지 불안하시겠죠?
예, 그래서 선상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 30명의 건달들이 돌아가자 그럽니다. 돌아가자 그럴 때 주민들이 100명이 모여서 여기서 우리가 리더를 하나 뽑자. 그래서 리더가 하려는데 할 때 그때 리더가 가버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가버너. 우리 정부를 가버먼트라고 그러죠. 가분이라는 동사에 먼트가 붙어서 정부라는 뜻이 됐고, 가분어, OR. 요게 지금 미국의 주지사를 보고 가분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연원적으로 주정부의 가분어가 사실 대통령 프레지던트라고 그러는데 프레지던트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물론 대통령의 힘이 더 세지만 옛날에 이 사람은 자치라는 입장에서 보면 가분어야. 내가 뽑은 지도자고 이 사람이 나를 그렇죠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의 학자인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을 쭉 달아다녀 보이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전통 하에 지금도 미국은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예를 드릴 텐데요. 영국 사람들 보고 너는 민주주의 얼마큼 했냐? 그럼 1215년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영국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어떻게 기억하세요? 영국? 네, 의회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 이렇게 배우셨죠?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실제로 영국 가서 보시면 다 기절하실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기절하냐? 한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운동장에 들어가셔도요. 귀족들의 운동장이 따로 있고 평민들이 들어가는 운동장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귀족들이 들어가는 운동은 멤버 온이라고 해서 탁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 귀족들이 즐기는 운동이 뭘 것 같으세요? 영국 사람들, 영국의 귀족들이 즐기는 운동이. 네, 폴로. 폴로는 말 없으면 못 하겠죠? 말값이 좀 비쌉니까? 또 뭐 있어요? 크리켓이라는 운동 들어보셨나요? 야구 같은 거? 여러분 크리켓 룰 아시면 여러분 기절하실 거야. 우리는 야구는 점수 내고 3아웃 되면 아웃되시죠? 점수 내면 그렇잖아요. 걔네는 타자 하나가요 1박 2일을 칩니다. 아주 잘 치면 2박 3일도 칠 수 있어요. 왜? 타자가 죽는 룰이 아주 심플해요. 크리켓은 요 타자 뒤에 이런 바 위에 이런 말뚝을 세워놓고 여기다 발을 이렇게 놓거든요. 이렇게. 그럼 투수가 공을 던지면 내가 이거 카팅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바가 안 떨어지면 난 안 죽어요. 내가 친 공이 하늘로 떠가서 이게 잡으면 아웃인데 그런 경우만 안 만들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타자가 뭐 하루 종일 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추측해 보면 옛날에 귀족들은 치고요. 하인들 나가서 잡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런 룰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짐작이에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영국은 귀족 민주주의라는 나라예요. 그럼 불만이 셀 거 아니에요. 귀족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인데. 근데 그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겠어요?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는 귀족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 때 전쟁할 때도 평민은 안 싸웠다고 그래요. 귀족들만 싸우는 거지.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전쟁터에서 나가고 죽은 자녀들이 다 귀족들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평민들이 좀 불만이 좀 잦아들 수 있죠. 그래서 영국의 저희 주민자치는 소위 토지 귀족에서부터요. 그 힘이 산업자본가로 왔다가 산업자본가가 선거로 바뀐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방의회 공부하시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명예직이 지방의회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명예직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느 귀족이면요, 이 지역이 다 내 땅이야. 그럼 내 땅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내가 돈 받아서 내가 봉급받는 게 내 명예에는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명예직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내 땅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내가 뭔 돈을 받아서 내가 봉급을 갖냐 이거야. 내가 봉사해줘야지. 그게 영국의 전통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영국은 페리시란 단위의 그 주민자치 조직이 있는데요. 이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소위 공동묘지나 산소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얘네는 생활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집 옆에 교회가 있고 교회 옆에가 공동묘지예요. 그럼 누군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공무원에게 맡길까? 지역 공동체가 할까? 특히 지역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의 목사들입니다.
교회 목사들. 걔네는 성공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성공회 목사님들이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굉장히 나서요. 우리 영국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딱 이 사람 기상하면 젊은 사람이 창문 여는 겁니다. 이렇게 확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이 한 이틀 동안 안 열렸다. 그러면 신부님이 와서 확인합니다. 혹시 집안에 뭔 일이 있나. 그리고 내가 우리 이웃 사는데 기분이 막 나빠. 그래서 뭐, 그럼 누구한테 상담하냐면 신부님하고 상담합니다. 내가 우리 이웃집 아저씨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뭔 일인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그러면 신부님이 우리는 그냥 소송하잖아요. 웬만하면. 요즘은 소송이 우린 유행이잖아요. 응? 근데 소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요. 뭐 나는 특정 직업을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법원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우리의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송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구조인지. 변호사들은요,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소송 오래 끌고 가나.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때 둘이 해결하는 게 가장 경제적인 거고요. 가장 민주적인 겁니다. 이제 그거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1215년을 얘는 민주주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 민주주의 시작이 왜 그러냐. 이 존왕이라는 사람이 세금 받을 때 귀족들한테 이제 승인 받자고 하는 문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 가시면 영국 박물관을 이렇게 되게 다 가시잖아요. 그런데 영국 박물관에 갔는데 영국 게 없어요. 영국에 가면. 보셨죠? 영국에 가시면 우리 국립박물관도 다 전시물의 95%가 우리나라 건데 영국은 영국 박물관 가시면 한 99%가 다 외국 거예요. 훔쳐가서. 예? 훔쳐간 거예요? 예, 그들은요 다 선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희한한 게요. 그 선물 받은 거에 다 그 증서가 다 있대요. 그래서 니네 그거 어떻게 얻어왔냐고 그랬더니 지나가는 쪼크입니다. 특히 가버너란, 걔가 총독들이 가버너라고 하잖아요. 총독들이 특별히 문화유산에 관심을 많으면 엄청나게 등치가 큰 놈, 추장들이, 예를 들면 아프리카 추장들이, 야, 너 좋고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너 또 선물할까 이런데요. 너 정말 줄래? 그래가지고 너 사인하라는 거래요. 근데 이만한 건축물을 뜯어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영국으로.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아시리아 그 고대 유물들이 다 영국 박물관에 있는데. 해적들이죠. 그 중에서 영국계 하나 있는데 그게 마그나 칼타라는 문서입니다. 대헌장이라는 문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 로빈훗이라는 영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로빈훗에서 나오는 임금이 그 라이언 킹이라는 사람이고요. 라이언 킹이 전쟁 중에 떠나면서 모든 돈을 다 가져가서 동생이 왕권을 받고 국정 운영하기가 어려서 세금 거두려고 그러니까 귀족들이 모여서 승인받으라고 하는 문서거든요. 이게 소위 영국의 절대 왕권이 귀족들이 양보하는 과정이라서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60년 명예혁명, 그 다음에 1835년에 이 사람들이 최초로 선거 시장 시의원을 뽑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크게 다른 점은 뭐냐면요. 리더십을 하는 형성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시장, 구청장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요. 마그나 칼타 이후로 나서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좀 떨어져 나가겠다고 그러죠. 지금 브렉시트 EU 연합에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에 있는 정상들이 다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영국 수상만 결정을 못합니다. 왜? 영국 수상은 권한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대통령들이 이거 할까 말까를 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영국 수상은 캐비넷의 결정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캐비넷에서 예스할 때까지 자기가 예스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를 구성할 때도 시장을 뽑는 게 아니라 의원을 뽑아놓고 의원 중에서 시장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시장해라 이러면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너 나보고 책임 다지라는 거지? 이럽니다. 우리 심하면 너 내 혼자 책임지고 나 혼자 덮밥쓰라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니까 우리 같이 하자는 거예요. 7명이 의견 모아서 같이 하지 왜 나 혼자 보고 다 책임지라고 그래? 좀 발상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합의제 훈련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도 가시면
지금 시장은 최근에 시장들을 뽑는 추세이긴 하지만 시장을 둔 지방정부는 한 10개도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의원만 뽑고 의원들 중에서 시장들은 돌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 결정 누가 하냐면 의원들 중에 한 7, 8명을 캐비넷을 만들어서 캐비넷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결정하는 시스템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독일이 굉장히 가난했다가 제가 부자가 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예, 가까운 일본은 1600년부터 1868년까지 한 220년 동안은요, 정말 가난한 연방국가였습니다. 연방국가란 말은 지방정부 권한이 굉장히 센 나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에도막부가 들어서고도 중앙 집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각 지방이 다 남들 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대를 없애라고 하는 순간에 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방의 고유의 권한을 다 맡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얼만큼 권한이 강했냐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정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네 자급자족이야. 자기 나라 군대도 갖고 있었어. 그러다가 19세기 말 개화가 되면서 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변화했던 사람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죠.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유럽에 가서 독일이 발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갈갈이 찢겨져 있다가 통일해서 강대국 되는 독일을 보고 독일 시스템을 그대로 일본에 가져오죠. 그 다음에 그 제도를 한국에 가져옵니다. 이때 가져온 모습을 단체자치라고 하는 거죠. 강력한 중앙정부를 만들고 지방정부한테는 자치를 많이 주지 않고 시키는 일정한 권한만 주고 시키는 것만 잘하라고 만든 제도죠. 이게 단체자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단체자치를 하고 있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뭐 의견내는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잘해라고 하는 그런 자치를 우리 독일도 했고 일본도 했는데 독일은 1945년 전쟁이 끝나면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독일은 지금 15개의 란트라고 하는 연방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분권 전통을 가졌는데 일본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계속 집권적인 전통을 갖고 오다가 늦게야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왜? 우리가 서울로 사람이 모이듯이 일본은 한 30%인 것 동정권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이렇게 인구가 많이 모여 살면 이점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치러야 할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물어보시면 인천이나 경기도 살고 서울로 출근하려면 하루에 매일 출퇴근 시간만 5시간 이상 쓰잖아요. 1시간 반 걸려오고 1시간 반 가야 되고. 네? 집값은 좀 비쌉니까? 모르겠는데 서울에 있는 집 팔면 여러분 미국 사고도 남을 거예요. 집값으로만 따지면. 네? 모든 게 비싸잖아요. 이게 소위 중앙집권이 낳은 폐단이라는 걸 일본이 늦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90년대 말부터 소위 지방분권이라는 걸 강화하고 다행히 일본은 오래 전통의 소위 분권화 전통을 갖고 있었던 나라니까 그거를 결부해서 주민자치 전통이 우리보다는 상당히 강하게 가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